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2라운드 한 경기 더 리뷰하러 왔는데 FC 서울하고 FC 안양 경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네, 경기장 밖부터 뜨거운 경기였습니다. 연고와 관련해서 FC 서울 팬들하고 또 FC 안양 팬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죠. 네, 그런 상황이라 4만 명 이상 모이는 아주 추운 날씨였잖아요. 사실 되게 추운데 4만 명 이상 모이는 어떤 그런 흥행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각자 어느 팀을 응원하는 팬이냐, 또 그리고 이 어떤 구단이냐에 따라서 지금 하는 얘기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쪽이 정답이다. 연고 이전이냐, 연고 복귀냐, 연고 복귀냐, 혹은 또 연고 이전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제가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부천 팬이라 네 그렇게 이런 주제에서 막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맞습니다 누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결론도 안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역사들이 모여서 또 이 현재와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냥 어떤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제3자로서는, 제가 당사자인 그 팬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경기였고, 경기 내용은 경기 결과는 FC 서울이 FC 안양 리드 1로 이기면서,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그 기업 구단으로서, 그리고 또 전통의 명문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또 그 서울에 와서 K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반면에 FC 안양은 뒤늦게 창단해서 K리그 2를 우승하고 이제 K리그 1에 첫 발을 내디딘 상황이니까, 그런 어떤 역사의 차이, 또 이런 저력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서울이 조금 더 아직은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안양도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울을 잘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벌전 같은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안양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다부지게 달라붙으면서 서울을 곤란하게 만들 뻔한, 전반전에 특히나 되게 곤란하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이번 시즌에 이 두 팀의 경기는 굉장히 뜨겁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런 경기 외적인 것들은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이런 것들보단 제가 이제 경기 내적인 얘기들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이 두 팀의 맞대결이 시즌 두 번째 경기, 굉장히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팀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제주 경기를 리뷰를 했었고, FC 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 HD 경기를 사실 리뷰할까 하면서 그 생각은 하고 있다가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안양 경기를 두 경기를 다 제대로 봤기 때문에 좀 리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두관지치 둑스라고 이름을 한다던데, 오늘 이제 27일이죠. 27일에 지금 오피셜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왜 지금 이제 김기동 감독이 기다리고 있는 선수였는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정통파 9번이죠. 근데 그 얘기를 이번 안양 경기랑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또 제목에 넣었고, 반면에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울산을 잡아내면서 굉장히 좋은 시즌 시작을 보여줬는데, 서울전에서는 지금 패배하면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싸웠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각각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경기 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좀 잡설이 길었는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안양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FC 서울 얘기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 게 뭐냐면, FC 서울보다는 그 안양이 먼저 서울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괴롭히려고 했는지가 상당히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안양의 생존 전략, 생존 가능성, 그거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 안양이 어떤 이런 수비가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 서울한테 어려웠는지, 그래서 왜 두관지치를 또 굳이 영입을 하고 싶어 했는지, 조용욱 선수를 원톱으로 세워놨지만 좀 뭔가 아쉽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 김기동 감독님이 그 얘기를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C 안양 같은 경우는 지금 사사이나 이렇게 마테우스가 도와주기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수비를 촘촘하게 쌓는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두 줄 수비를 쓰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전반전에 이제 강지훈 선수 나왔었고 최현우 선수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있는 이 6번이나 지금 이제 이 그림상에서 측면에 배치되는 선수들이 진짜 많이 뜁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그 많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 혹은 또 이제 상위권 팀들은 윙포워드들이 그냥
여기 있고 풀백들이 뒤에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안으로 좁혀버리고 이렇게 들어온다거나, 혹은 이 선수가 벌려서 있으면 이 안쪽으로 그냥 풀백들이 들어온다거나, 혹은 이 선수 미드필더가 여기를 들어와 버리고 이 선수가 일로 받치면서 허리를 하나 늘려버리는, 해서 결국에는 요런 사이 공간들,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이제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려고 앞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를 하려면 포백이면 여기 숫자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선수가 따라오고 이렇게 붙어서 순간적으로 파이브백이 된다거나, 혹은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여기 있고 이쪽에 있는 선수가 이쪽을 도와준다거나,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선수들이 항상 거의 이제 그 노예처럼 많이 뛰는, 예, 정말 많이 뛰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양 같은 경우는 항상 후반이 되면 최성범이 들어오고 또 야고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 측면 쪽에 체력 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선수들이 공이 앞쪽으로 전진할 수 있는 뭔가 이런 측면 쪽을 쓰려고 그러면 이쪽을 넓혀서 이렇게 해주지만, 또 이게 뒤로 나가면 여기가 지금 헐거워지니까 이 공간을 다시 메워주기 위해서 또 올라와줘야 되고, 또 이 선수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 또 체크해줘야 되고 하면서 이 중앙 쪽에 못 들어오게, 네,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없는 축구는 아니고요. 이제 중위권, 하위권 팀들이 종종 쓰는 이 두 줄 수비인데, 이걸 굉장히 진짜 많이 뛰는 걸로 지금 커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얘기하려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이쪽을 중앙을 꽉 틀어쥐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링가드가 이제 뒤쪽으로, 공이 이제 이쪽 가운데 쪽으로 잘 안 들어오니까 링가드가 이제 받아주러 내려가는 경우들이 꽤 있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쪽 두 명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투입되는 길들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뭐 이승무, 기성용까지는 공이 도는 것 같은데 앞쪽으로 넣기는 빡빡함. 예. 여기 내려가면 따라 붙어주고. 예. 이렇게 되는 형태들을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틀리냐 하면, 저는 이게 뭐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접근이, 안양의 접근이. 왜냐면 지난 시즌 뭐 안양이 K리그 2에서는 가장 멤버가 좋은 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멤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입 선수들도 있긴 하지만 작년에 주축 선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이창용 선수라든지, 제가 예전에 아산에 있을 때 인터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선수인데, 이창용, 뭐 이태희, 김동진, 그 다음에 뭐 김정현, 이런 선수들이 K리그 1에서 뛰었던 선수들이고, 충분히 이제 K리그 1에서도 로테이션 멤버 정도로는 뭐 활약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선수들인데, 이게 확실한 주전 자리는 차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K리그 2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멤버들이 뭐 강지훈 선수도 그렇고 영입된 선수지만, 그런 선수들이 다 보면은 K리그 1과 2 사이에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원에 뛰어도 무방하지만 K리그 2에서는 좀 더 이제 본인들의 기량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FC 안양 같은 경우는 뭐 몇몇 선수들을 영입해온 건 사실이지만, 못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로 보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아예 막 팀을 다 바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K리그 2에서 할 때랑 다르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를 하고 있고 수비적으로 전환을 해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기량의 어떤 역량의 차이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특히나 상대했던 팀들이 울산하고 서울이기 때문에 이 팀 같은 경우들은 이제 선수들 멤버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안양이 이번 시즌 잘 풀어간다 그러면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가 울산 경기였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경기는 서울 경기였던 것 같아요. 울산 경기 같은 경우는 위기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뭐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고, 마지막 순간에 짜릿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FC 서울 같은 경기에서는 본인들도 몇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그걸 놓쳤고, 또 약간의 불운이지만 어찌됐든 한 골을 주고 나니까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흐름으로 갔습니다. 그 링가드 선수 득점은 조금 약간 행운이잖아요. FC 서울한테는. 또 이제 FC 안양한테는 불운이고. 근데 그게 결국 경기 영향으로 미친 게, 안양이 질 수가 없으니까 밀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울은 이제 문선민 선수 넣어가지고 뒷공간을 막 파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양 선수들은 안 그래도 전반에 수비하느라고 체력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어려운 경기를 치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안양 같은 경기 운영은 실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에 1점을 따고 좋으면 3점을 노리는 형식인데, 이게 먼저 선제골을 주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 운영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 네. 라는 점을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너무 혹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FC 안양이 지금처럼만 그냥 수비하는 축구만 한다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선수층도 구성이 아무래도 그 두껍다고 하긴 좀 어렵고, 그러니까 K리그 2일수록 좀 그렇잖아요. 좀 선수들 편차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또 K리그 1 선수들에 비해서 개인기량이 뛰어나다, 떨어진다라고까지 말 못하지만 뛰어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여름을 지나고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분명히 선수들이 퍼지고 나면 지금과 같은 선수들의 그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힘이 떨어지면 역습의 속도도 떨어지기 마련이고, 역습의 속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득점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못다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K리그2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마테우스가 조금은 영향력이 좀 줄어든 느낌? 네. K리그2에서만큼은 못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못다는 확실히 사이즈라든지 어떤 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위협적인 면이 있는데, 다른 선수들이 그만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 선수들이.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숫자 놓는 거 3백인지 뭐 4백인지 이건 좀 다르지만, 지금 FC 안양의 포지션은 약간 예전에 대구가 승격해서 자리를 잡기까지 갔던 본인들의 어떤 그걸 약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다고 한다 그러면, 못다를 에드가라고 한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세징야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마테우스가 세징야 정도까지는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면 뭔가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이거 가지고 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짜임새 있습니다. 짜임새 있고 잘 버팁니다. 잘 버티고 이따금씩 좋은 거 보여주는데, 뭔가 한 방을 때려줄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약간 득점을 해줘야지 이제 이 경기를 본인들이 쉽게 풀어갈 텐데, 그런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 그러니까 울산전도 막판에 골이 들어갔고, 서울전도 찬스가 없진 않았지만 좀 아쉬운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간다 그러면 제가 안양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평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고군분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C서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FC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두관지치가 이제 오면서 그걸 이제 김기동 감독님이 이제 앞에서 좀 싸워줄 수 있는 선수,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 지켜줄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저는 좀 김기동 감독님의 이제 성향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용욱 선수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육각형입니다. 장점은. 근데 단점이 또 육각형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선수예요. 뭐 등도 좀 어느 정도 질 줄 알고, 또 어느 정도 침투 능력도 있고, 슈팅도 좋고, 뭐 다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데, 이 선수가 또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이 K리그 1에 있는 이 거친 수비들 사이에서 어떤 특출난 면이 있어서 이 선수를 제압할 수 있냐, 어느 한 면에서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드가 선수가 지금 많이 느려지고 기술이 이제 뭐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발도 잘 쓰고 몸싸움도 잘하고 해가지고 그랬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스피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가 지금도 머리만큼은 이제 K리그 웬만한 수비수들보다 세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에드가가 제한적으로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머리로 싸워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위를 점해줄 거라는 걸. 그런 면이 이제 조용 선수한테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조금 약간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디 갖다 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자리에 이 선수가 있어야 되느냐 한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라는 느낌. 약간 제너럴리스트다,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이런 느낌인데, 결국에 그래서 저는 김기동 감독님이 9번 선수를 좀 영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9번 스트라이커 스타일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번 경기에서 조금 변화를 줬던 게 위치 다시 바꿀게요. 그러니까 정승원 선수가 이제 오른쪽
그 미드필더로 이번 경기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조용욱 선수는 계속 약간 앞쪽으로 전진하고 이 뒤로 침투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링가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침투하기도 하지만 받아주러 내려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조용욱 선수도 여기서 사실 본인 발 앞에 들어오는 거를 약간 주민규 선수랑 국내파 선수랑 주민규 선수가 딱 떠오르는데 여기 들어오는 거를 스크린 플레이로 그냥 등진 상태로 여기서 지켜주고 받아주고 지켜주면서 본인이 시간을 끌어놓고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침투에 들어오는 링가드라든지 뭐 정성원이라든지 루카스라든지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본인이 연계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스타일은 아니고 등도 잘 치긴 하지만 보통 받아주러 내려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의 공격이 앞으로 침투해주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조용호 선수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침투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 많이는 안 하더라고요. 좀 너무 이제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전반적 공격이 약간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툭탁툭탁이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골을 넣고 싶으면 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가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인데 두관지치가 이제 사이즈가 좋고 몸싸움도 강하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포항에 있을 때 일루첸코라던가 지난 시즌 일루첸코도 마찬가지인 게 받으러 내려주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 사이에서 여기 두 명 수비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1대1을 붙었을 때 뭐 힘으로든 머리로든 뭔가 여기서 우위를 보여주면서 떨어뜨려주는 플레이도 해줄 수가 있고 뒤에서 막 오는 선수를 등진 상태로 받아가지고 옆에 들어오는 선수들한테 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쪽을 약간 느낌이 이쪽에 계속 볼을 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주면 얘 공 잘 지킨다. 등 잘 져. 라는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 공을 계속 잡고 뭔가 연결하기 시작하면 이 어떤 이 흐름이 수비수들의 흐름이 이 9번 선수한테 들어갈 때는 가운데를 좁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투입되면 막 자꾸 이쪽에다 돌려주고 하다 보면 수비가 이제 안쪽으로 좁혀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쪽을 넓게 쓸 수 있죠. 서울 쪽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양이 요렇게 사사이로 해서 요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이 4명 공간을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 투입을 못 시키게 되면 여기 이 4명 블록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일로 갔다가 공의 흐름에 따라서 공이 이쪽에 있으면 일로 가 있겠죠. 네, 여기 8명이란 얘기예요. 이쪽을 중심으로 막고 있고 전환돼서 오면 조금씩 이동하면서 일로 가면 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좁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약간 투입해가지고 더 모이게 얘를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공 잡아가지고 막 이 선수가 붙어요. 그리고 막 옆에 내주니까 여기 막 따라 붙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보면 이쪽 김진수라든지 뭐 최준이라든지 이쪽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진짜 이렇게 깊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넓게 써야 되니까. 이렇게 침투에 들어간 선수를 이렇게 쫓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패스가 이쪽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충분히 중앙 쪽에 모여놓지 못하면은 이 패스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볼 투입 못하게 되니까 이 대형을 유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안으로 좁혀놔야 되는 거고 그래야 넓게 쓴다는 겁니다. 경기장을. 그래서 이쪽 가운데 쪽에 투입할 만한 선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넓게 썼으면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를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최준이나 김진 선수가 오늘 이번 경기에서 좀 활약이 좀 괜찮았으니까 공격적으로 크로스 좋았잖아요 몇 개. 이쪽 깊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 선수가 나오든 하는데 이 선수가 쫓아오면 수비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10번 다 보내면 10번 다 쫓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쪽이 쫓아올 수 있을 거고 이쪽 선수를 이쪽이 채울 수도 있고 이쪽이 채울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쪽을 하프 스페이스를 좀 더 쓸 수 있게 되는 여기 침투한 선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는 것도 늦었다 여기 잡아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중앙에 여전히 좁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갈 텐데 그때 마무리해 줄 수 있는 헤딩 뚝배기가 좋은 선수가 있으면 굉장히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 효과를 누가 보고 있냐면 지금 콤파뇨를 영입한 전북이 보고 있잖아요. 계속 콤파뇨 보면 머리를 잘 쓰기도 하지만 발도 잘 써가지고 머리로 해결하긴 하지만 발로 움직여서 위치 잘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크로스 좋은 선수들이 되게 이제 경기하기가 편한 거죠. 제보고 올려주면 제가 알아서 따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제가 이 얘기는 그 서울 뭐 이번 시즌 초반에도 계속 얘기 많이 드렸지만
서울이 이제 U자 빌드업을 하던 팀이 아니라 지금 중앙 들어왔다 측면으로 나가고 측면으로 들어왔다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고 중앙에 다시 들어왔다 측면 또 나간다. 그러니까 중앙으로 넣어서 모아놓고 측면을 쓰고 측면으로 상대를 벌리게 만들어 놓고 다시 중앙을 쓰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미드필더 중앙 쪽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공격수 쪽으로 이 최종 라인도 좁혔다 풀었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여기는 9번 선수가 좀 더 등을 잘 지고 많이 관여를 해야 되고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조용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침투도 잘하고 빠른 발도 가지고 있고 등도 어느 정도 지고 하지만 이렇게 안양처럼 4-4-2를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뒤쪽에 일단은 우리 맞고 본다. 너희 괴롭힌다 일단. 우리가 뭐 당장 이기는 것보다 너희 일단 괴롭히고 너희 조급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너희 뒤를 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좁혀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용욱 선수가 생각보다 많은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조용욱 선수는 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 생각이지만 그 오히려 링가드 자리 같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간지치가 등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쪽 라인에서 본인이 움직여주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걸 움직임을 한다 그러면 득점력을 오히려 키울 수도 있고 세컨톱이죠. 세컨톱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상대가 이제 뭐 한 골이 들어가서 그 라인을 높이기 시작하면 조용욱 선수가 들어가서 뒤를 파고 들어가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예. 혹은 이제 정승원 선수 자리로 가서 약간 윙포드처럼 움직이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위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 있겠지만 확실히 이 두간지치 같은 이런 정통파 9번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중앙 쪽을 투입해서 상대를 몰아넣게 더 좋고 그러면 측면이 살고 측면이 살면 다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뚝배기가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서울의 밸런스를 저는 좀 살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김기동 감독님이 언제나 이런 선수를 좋아했어. 다 생각해보세요. 그 한창 좋을 때 일류첸코 포항에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하긴 했었지만 타쉬도 움직임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장신인 선수였고 그 다음에 영입했던 게 대구에서 뛰었던 그 제카 또 장신이고 머리도 잘 쓰고 또 발도 좀 잘 쓰고 움직임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계속 찾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국내 선수들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국내 선수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일류첸코를 썼지만 국내 선수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이제 어떤 그 원하는 역량만큼 공격수 역량들을 갖춘 선수들이 아직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조용 선수도 이제 보여줘야죠. 본인의 어떤 장점들을 더 보여줘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라인 브레이킹을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조용 선수가 약간 뒤로 내려왔다가 뒤에서 막 볼이 돌고 있을 때 확실하게 먼저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뛰어서 여기서 잡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뛰어줘야 되는데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가속하기보다는 이게 힘들거든요, 사실. 가속을 안 하고 또 그리고 받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가다가 그냥 여기서 안 줄 것 같으면 그냥 뒤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본인이 계속 보여줘야지 이제 침투가 돼야지 볼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 두간지치가 영입된 상황이니까 이제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죠. 본인의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 중앙 쪽을 잘 틀어 막은 것 때문에 좀 경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어찌됐든 주도권을 잘 유지를 했고 본인들도 안양 공격할 때 서울이 잘 수비를 해냈고 그래도 몇 번 위기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전방박을 계속 좀 시도했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높은 위치에서 끊어가지고 이제 공격하는 형식들도 많이 보여줬고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링가드가 어떻게 보면 달려들면서 리영직 선수를 압박하면서 득점도 만들어낸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은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경기 내용들이나 어떤 것들은 괜찮은 상황이라서 두간지치가 들어오면 확실히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밸런스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일단 김기동 감독님은 축구를 잘 하십니다. 축구를 잘 알고 내가 필요한 선수가 딱 이런 선수고 이런 유형이고 지금 누가 딱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냥 얘 잘하던데 하나 사오면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얘가 딱 우리 팀에 지금 필요하거든. 근데 얘를 좀 데려와야 돼. 이런 애가 좀 필요해.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선수들을 잘 영입을 해온 것 같고 제가 또 그런 걸 하나 느꼈던 게 아까 문선민 선수 얘기 드렸지만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제주전에서 조금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승원을 측면에 갖다 놓은 게
김진우 선수는 아주 높은 위치를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뒤에 이제 약간 이쪽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바깥쪽에 정승원 선수가 이쪽 측면까지 나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루카스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잖아요. 측면부터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승원 선수 이쪽에 움직이는데 약간 이쪽도 이제 풀백한테 맡기고 정승원 선수가 여기서 이 뒤쪽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해줬고 중원에도 가담을 해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측면 쪽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또 미드필더처럼 이쪽 뒤를 도와주는 거는 좀 이제 편하지가 않죠. 많이 해봤던 게 아니다 보니까 중원 싸움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량이 좋은 정승원을 두면서 공격적으로도 침투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많이 하고 또 수비적으로도 이쪽 측면도 도와주지만 중앙 쪽에도 가담해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썼고 그다음에 이제 문선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골 딱 넣고 리드 잡히고 이제 안양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뒤를 팔아먹어서 이제 역습을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배치였고 문선민 선수가 계속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 라인이 높아지니까 뒤쪽에서 공 빼앗을 때마다 계속 이 라인을 깨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문선민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팬들께서는 지난 시즌에도 효과를 보셨던 것처럼 올해도 좀 믿고 기다려보시면 김기동 감독님하고 서울이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번 시즌 차곡차곡 승점만 쌓아간다 그러면 좋은 순위에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김기동 감독님을 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좀 있어요. 제가 항상 질문을 많이 드려봤기 때문에 인터뷰라든지 예전에 전지훈련 쫓아가서 질문 드려봤을 때 그냥 축구 진짜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또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실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본인이 저한테 설명해줬던 거를 그대로 다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 못한 지는 오래됐지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에서야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또 재밌는 경기들 현대가 더비가 또 있죠. 그거 리뷰를 가지고 돌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